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본문 열왕기하 15장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죄악성이 불러오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의 캄보디아 사태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그들의 조상 행위대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왕이 10절에 살룸의 반역으로,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 쳐죽이고 대신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왕 죽고 왕의 가족들 다 죽고 그 신하들 다 죽잖아요. 피바람이 부는 거죠. 이게 아주 자주 그렇게 쿠데타가 일어나고 뒤엎어지고 그러다 결국은 쇠약해져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이제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때부터 이제 바알 숭배가 굉장히 이제 성행을 합니다. 굉장히 성행하다가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개혁으로 바알 숭배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요. 완전히 뿌리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는가? 또 그러질 못해서 그 빈자리에 금송아지 숭배가 전면으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면은 2절에 그 새로운 왕들이 보면 바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9절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세운 왕이죠. 솔로몬이 죽고 이제 갈라져 나와가지고 새로 북이스라엘을 세우잖아요.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금송아지 숭배를 왕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 온 백성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금송아지 숭배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면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 여로보암 왕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물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 가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출애굽시킨 바로 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하는 거예요. 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히브리어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그거는 이제 복수 형태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도 가리키고 이방 신들도 가리키고 귀신도 가리키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문맥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금송아지들을 가리켜서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켜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잘 모르잖아요.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럴까 보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어서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전해져 내려온 대로 하는데 부모가 하는 얘기, 왕들이 하는 얘기, 선지자 하는 얘기 그런 얘기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되죠.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이제 금송아지 그걸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생각하고 믿고 그거 가서 절을 하는 거죠.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근데 그렇게 했어요.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뒀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잖아요. 10계명, 제일 중요한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면으로 이제 거역을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나라 출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렇게 금송아지 숭배를 하다가 중간에 바알 숭배로 한참 빠졌다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예후의 개혁 등으로 해서 겨우 이제 바알 숭배는 제거를 했어. 그러나 금송아지는 없어지잖아.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거 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로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인 쿠데타로 말미암아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을 한꺼번에 다 나오네. 예. 좋습니다. 자, 맨 위에 스가랴를 보면 이제 스가랴 왕이 이제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6개월간 하다가 살룸이라는 신하가 모반을 해요. 반역을 해가지고 살룸이 왕이 되는데 1개월밖에 못해. 그리고 또 머나헴이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죽습니다. 그럼 머나헴은 10년간 왕위에 있다가 아들 부가히야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부가히야는 2년 하다가 또 베가라는 신하의 모반을 당해 또 죽습니다. 베가가 왕이 되어서 20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호세아가 또 모반을 일으켜요. 그리고 또 죽고 호세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 호세아 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왕들이 이렇게 계속 쿠데타로 죽고 무너지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계속 쇠약해지다가 결국은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는 것은 전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믿고 따르면 누구든지 북이스라엘과 같은 이 불행한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 사태 얘기를 좀 할 건데, 지난 18일 돼서 한 2주 됐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이 속아가지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그곳에 감금되어가지고 범죄 조직이 하는 일을 같이 동참을 한 거죠. 강제적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 소식을 이제 듣고 있어요. 저렇게 이제 돌아오는데, 68명이 돌아왔는데 보면은 여기 다리에만 문신들이 새겨져 있어. 그러니까 저는 보통 청년들이 아닌 거죠. 그 범죄 조직이라고 봐야지. 그래가지고 저 68명 전원 바로 구속됐어. 근데 거기에 범죄 조직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강제로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함께 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사해가지고 다 이제 하나하나 구분해내야 되겠죠. 근데 이 사태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저도 좀 알아봤는데 알아볼수록 이게 뿌리가 엄청 깊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성의 뿌리가 얼마나 이렇게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지,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참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인 것 같아요. 뭐 이것만 이렇게 했습니까? 온 세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것이죠.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초래되는 것이죠. 이번 사태는 물론 청년들이 속아서 갔다고 하지만 이것이 그 범죄적에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캐보면 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깊이 넓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선 이제 우선 그 캄보디아에 갔던 한국 청년 중 68명이 이제 돌아왔는데 이게 모두가 피해자가 아니고 범죄 조직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범죄 조직이냐? 한국의 MZ 신세대 범죄 조직들이. 우리나라 범죄도 뿌리가 깊잖아요. 일제시대 때 김두한 해가지고 뭐 일제 한가한 그런 이제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뭐 보호비도 챙기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이제 일제시대 끝나고는 이정재 들어가면서 정치 깡패, 자유당 돕는 정치 깡패를 이렇게 가다가 그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되고 그거 다 소탕하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이제 깽단들이 나오는 거죠. 특히 전라도 쪽에서 뭐 양언이파, 무슨 파 이런 파들이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완전히 장악을 이제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막 흉폭해지고 막 그 술집이나 바 이런 거 다 장악해서 보호비 챙기고 이제 굉장히 회칼 들고 다니고 이제 그런 잔인하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삼청동 뭐 이런 거, 삼청교육제 이런 거 하면서 한 번씩 이제 소탕되고 하지만 지금 이제 그쪽은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신세대 범죄 조직들은 뭐 고등학교 때 주먹 센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다 이제 그쪽에 이미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런 컴퓨터도 잘하고 이러니까 신세대 범죄 조직은 이게 이제 범죄 조직 양상이 또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뭐 고등학교 때부터 다 연계돼가지고 주먹 센 애들은 공부도 안 되고 벌어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결국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범죄 조직은 뿌리를 뽑을 수가 없고 계속 그렇게 엄지 속에서 퍼져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범죄 조직
청년들이 이제 캄보디아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고, 거기에는 뭐 이렇게 속아서 가가지고 강제로 동원된 청년도 있고, 같이 막 뒤섞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캄보디아가 이제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라오스, 태국, 미얀마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있는데 가장 치안이 느슨한 거죠. 그리고 정부 부패가 상대적으로 좀 심한 편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있던 범죄 조직이 이제 캄보디아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카지노도 하고 호텔 사업도 하고 부동산 투자 개발 이런 것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쭉 중국에 있던 범죄 조직 그 사마페라고 이제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거기 들어가 가지고 사업을 잘 했어요. 정부에 뇌물도 주고 하니까 뭐 문제 없어.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워낙 강력하게 단속하는 바람에 거기서 도망와 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쪽으로 이제 간 거죠. 그 잘 하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터졌느냐? 코로나가 터진 거죠. 카지노 뭐 잘 했어요. 잘 하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관광객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뭐 기껏 다 해나 잘하고 있던 그게 망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범죄 조직들이 온라인 범죄 쪽으로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도 뭐 다 온라인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쪽도 그렇고 온라인 영업, 교회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다 가니까 범죄 조직들도 온라인 쪽으로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범죄, 보이스 피싱도 워낙에 했던 거고, 그걸 통째로 이제 스캠이에요, 스캠. 스캠이 사기라는 이제 단어인데, 온라인 스캠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로맨스 스캠 그런 것도 들어봤죠. 연애 이런 거 해가지고 하다가 아프고 이래서 몇 천만 원 받고 받을 만큼 다 받으면 이제 감춰버리고. 그 다음에 사기 투자들,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조금씩 투자해서 이자 주고 돌려주고 몇 번 신뢰를 쌓은 다음에 왕창 투자를 받고 나서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거를 피그 부처링, 돼지 도살 사기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씩 먹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살찌면은 왕창 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 사기 투자, 그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로맨스 스캠도 그러고, 코인 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전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문자도 보내고 해가지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나온 그런 다른 영화들이 있어서 이제 그 요약된 거 봤는데 그쪽에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범죄 조직들이 온라인 사기 쪽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간 거죠. 근데 그걸 하는데 이제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지노가 장사 안 되는 카지노, 그리고 호텔, 코로나 때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본부로 삼은 거죠. 그게 이제 한두 개가 있는 거 단지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범죄 단지가 된 거예요. 그 범죄 단지, 원구 단지니, 망고 단지니 이런 거 있잖아요. 큰 단지가 이제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온라인 사기들을 치고 하는데 거기에 한국인들이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온라인 환경이 최고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많이들 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한테 사기를 치려니까 한국인 청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그러니까 단기 고액 알바, 이래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니까 청년들이 그냥 의외로 잘 딸려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취업도 잘 안 되고 막 알바 구하고 있는데 단기 고액 알바가 이렇게 뜨니까 호기심이 생기잖아. 보니까 숙소도 잘 해주고 사진도 근사하게 올려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가면 바로 이제 핸드폰 뺏기고 통장 뺏기고 그 통장들은 전부 대포 통장으로 이제 다 쓰는 거예요. 범죄 수익. 그리고 또 그런 것도 했대요. 무슨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얼마 준다. 그런 것도 올리는 거죠. 통장만 빌려주면. 그러다 대포 통장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가고,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가면 바로 이제 감금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포 통장은 이제 쓰고 감금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고문하고 협박해가지고 이제 범죄
일을 이제 동참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화하고 뭐 컴퓨터하고 전부 이제 그쪽으로 동원이 돼요. 그 전부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이런데 이제 강제로 동원이 된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캄보디아에 이제 중국 저런 범죄 조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범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캄보디아나 이쪽이 그냥 온라인 이제 사기치기 좋은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일본의 야쿠자 조직도 들어오고 동남아 각종 나라에서 범죄 조직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MZ 세대 범죄 조직도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다 차려놓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이제 막강한 것이 이제 중국 범죄 조직인 사마페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범죄자들이 아주 그 하기 좋았던 곳이 이제 중국이었어요. 중국 범죄 조직 사마페라고 하는 이제 조직이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마피아, 일본 야쿠자 정도 아는데 사마페는 뭐 일본 야쿠자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저기 밑에 글자 보면 50여 개의 조직과 30만여 명의 조직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게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조직이라고 그래요. 뭐, 그 명나라 말기에 청나라 이제 한족 아닌 만주족이 나라를 세우잖아요. 1600년대. 그러니까 그 만주족에 대한 이제 항일 레지스탕처럼 한 거죠. 명나라 복구 운동을 하다가 그 이제 독립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에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일제시대 때 항일 하다가 범죄도 하고 뭐 은행도 털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범죄에 손을 대다 보니까 점점 지하로 범죄 조직화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런 조직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진핑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원래 이제 그 처음 집권할 때 깡패들도 소탕하잖아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런 거 했잖아요. 깡패들 소탕을 해요. 그 시진핑이 특히 2012년 하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아주 강력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진짜 강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페 회원들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쳐 나온 것이 동남아 쪽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동남아 쪽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 동남아 쪽에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있어요. 세 나라 국경 지역이 만나는 그곳에서 이제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제 국경, 세 나라 국경이 만나는 곳인데, 그곳이 이제 원래 마약 재배가 오래된 단지예요. 마약 재배를 오래 하던 곳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마페가 가지고 그곳에서 마약 재배를 다시 시작을 한 거죠. 마약 재배를 다시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돈도 벌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커지다 보니까 중국이 또 그것까지 손을 대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캄보디아로 내려간 거죠. 그곳에서 이제 가가지고 뭐 처음에는 카지노, 호텔, 부동산 투자 개발 이제 이런 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 화교들이 동남아에 쫙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 범죄자들이 들어가기가 좋은 거예요. 중국말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진핑이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중국 돈을 굉장히 많이 뿌립니다. 지원 사업을 많이 해주는 거죠. 중국 돈도 많이 들어가 있지. 화교도 많지. 중국인 범죄자들이 들어가기가 아주 좋은 데가 동남아죠.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캄보디아가 가장 느슨하고 들어가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 캄보디아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앙코르와트 아시잖아요. 앙코르와트가 굉장히 이제 큰 유적지.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캄보디아가 동남아를 거의 뭐 다 정복할 정도로 크메르 왕국을 이루었는데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런 왕국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면 1970년대 킬링필드라고 들어보셨어요? 킬링필드 이제 일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폴포트라는 사람이 주범이었는데 공산주의자예요. 아주 극단적인 공산주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유럽에 가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배워 본인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공산주의 사상을 배워가지고 완전히 이 공산국가 아주
공산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중국보다 더 확실한 이 농업 중심의 공산국가를 세우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면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지식인들,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 막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한 4분의 1을 죽여요. 200만 명 정도 죽이게. 그게 킬링 필드죠. 정말 많이 죽였어요. 근데 이게 저도 안경 썼으니까 다 죽겠네. 그러니까 그런 학살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하다 5년 만에 결국은 이제 실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누가 이제 총리가 되느냐면 훈센이 총리가 돼요. 훈센이 32살에 총리가 되는데 사진 잘 안 보이죠? 이 가운데 훈센은 옆에가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32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거의 40년 가까이 집권을 해요. 어마어마한 장기 집권을 합니다. 훈센이.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이제 아들한테 물려준 거죠. 아들을 총리로 세우고 자기는 상원 의장으로 여전히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에서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부패하겠죠. 뇌물 주면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부패하는 거죠. 부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참 곤란하네. 그 뒤에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덮어버리네.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은 이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세 나라가 만나는 그 지대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인데 거기가 해발고도 1000m쯤 되는 지역. 그러니까 그곳에서 무슨 농사를 했느냐? 마약 농사를 옛날부터 했었다. 양귀비 농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통증 완화하고 진통제 역할을 하니까 그 마약을 해서 팔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19세기에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과 프랑스 이런 사람들 점령을 하면서 그곳에서 대대적으로 마약 농사를 해요. 그러니까 팔아요. 이 제국주의자들이 마약 농사를 해가지고 파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약 농사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죠. 그곳이. 결국은 다 돈 때문에,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이 제국주의자들이 그 마약 그렇게 해서 팔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약이 결국은 나중에 중국의 아편 전쟁을 또 일으키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전부 돈에 대한 욕심이 이 뭐 범죄 상관없이 막 이렇게 퍼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냉전 시대가 되잖아요. 그 동남아에 베트남 전쟁 오래 했지, 미얀마 내전도 오래 하고 그러지만 동남아 전체가 혼란해집니다. 그 시기에 그곳에 누가 들어오냐면 이 쿤사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원래 이제 중국 국민당이 장개석 군대가 이제 모택당하고 싸우다가 지잖아요. 지면서 대만으로 쫓겨가요. 그리고 사마패도 이제 그 국민당하고 같이 편대가지고 그렇게 서로 봐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지면서 이 대만으로 쫓겨나다 사마패도 다 대만으로 이제 나오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세계로만 흩어지게 돼요. 그 지금 대만의 사마패가 이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뭐 보스가 지난번에 장례식 할 때 대만 정부에서 다 봐주고 그 얼굴 드러내도 체포도 안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한 10,000명 정도가 가두 행진을 했다고 해요. 그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국민당이 퇴각할 때 그때 이제 국민당 군대가 내려가는데 일부가 이제 쿤사였던 쿤사가 이끄는 이 국민당 잔당들이 또 골든 트라이앵글 쪽으로 간 거죠. 그쪽에서 이제 계속 뭐 독립 투쟁을 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위해서 또 마약을 이제 그 제국주의 시대 때 하던 거 그동안 좀 잠잠했는데 다시 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에서 또 마약 왕으로 한동안 뭐 몇십 년 그렇게 지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쿤사가 1996년에 체포가 돼요. 체포가 되면서 아편 생산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2년 이후에 사마패가 내려와서 또 하는 거죠. 한번 이렇게 인프라가 깔리면은 하는 거예요. 누가 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뽑혀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뽑혀지질 않아요. 그 마약 생산하고 이 사마패가 가서 또 범죄적 근거지로도 삼은 거죠.
근데 이제 최근 최근에 그 프린스 그룹의 천저 회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천저 회장 같은 경우 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접대가 38살 정도 되는데 이 옆에 훈센 총리가 있잖아요. 총리하고 사진을 찍을 정도로 아주 재계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어요. 뭐 뇌물도 많이 바치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저렇게 아주 유력한 인사로 있었는데 처음 가가지고 이제 카지노 많이 하고 호텔 사업, 부동산 투자 개발 이런 거 합법적인 사업을 이제 잘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 온라인 사기 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죠. 저는 이제 프린스 그룹이 많은 거죠. 캄보디아에.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쨌든 이제 온라인 쪽으로 해보니까 돈도 더 잘 벌리고 위험 부담도 적어. 뭐 조폭 싸움할 필요도 없고 체포될 위험도 별로 없고 도망가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돈도 훨씬 더 잘 벌리더래요. 그래서 온라인 사기 쪽으로 이제 아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세계 각지 다 범죄 조직, 우리나라 범죄에 들어가서 했던 거죠. 그 우리나라 청년이 최근에 이제 죽는 바람에 우리나라에도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됐죠. 이런 이제 사태 배경이 고대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지금 세상이 별로 이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모여서 온라인 사기를 치는 범죄 조직들이나 그들이 게임에 넘어가서 서서히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된 동기가 전부 돈이잖아요. 알바생들도 돈 때문에 그러고 범죄자들도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돈이에요. 돈이 최고의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범죄고 뭐고 가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 범죄 조직 중에 하나인 이 프린스 그룹이 천조 회장 같은 경우 그 많은 사업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결국 돈이에요. 그죠? 돈을 엄청 번 거죠. 그런데 2주 전에 영국과 미국 정부에서 천조 회장의 그 재산 전부 동결해버리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전부 압류해버렸어요. 그 비트코인이 얼마나? 17조 원이래. 그렇게 많이 모았어. 그렇게 사기치고 범죄해가지고 카지노하고 뭐 온갖 걸 다 해가지고 모은 게 그 사람이 모은 그 금자탑이 아주 금송아지가 이제 17조 원의 비트코인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 그게 한순간에 압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범죄자가 돼서 사라져 버렸어. 이제 얼굴 내놓고 못 살지. 그리고 그 재산들 미국, 영국 뭐 여기저기 있는데 전부 동결해버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드러나면 바로 체포될 거니까. 정말 허무하잖아요. 금송아지가 이렇게 박살이 나버린 거죠. 한순간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금송아지를 저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이제 섬겼는데, 그러니까 남유다 같은 경우는 성전 중심으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그런 대로 바르게 섬기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나라 처음부터 금송아지 숭배로 들어간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결과 하나님 심판으로 해서 계속 일어나는 구테타로 쇠약해지다가 결국 이제 완전히 멸망했던 거잖아요. 근데 금송아지 숭배하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만 금송아지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 사람들도 금송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로 좋아하는데 저 금송아지가 어디 있는 거냐면 뉴욕 금융과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송아지예요. 저 왜 저런 걸 해놓나 몰라. 세계 이 최고의 부자들이 모인 것이 그곳이잖아요. 주식시장하고 하는 곳인데 금송아지를 딱 갖다 놔. 누가 무슨 마음으로 갖다 놨는지 몰라. 황소가 이제 힘이 있어 보여서 좋아서 그런지 뭐 어쨌든 금송아지를 탁 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 금융가를 또 장악한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또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몰라. 금송아지를 그렇게 갖다 놨어. 근데 지금 보니까 저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원에 그 지동시장에 갔더니 그것도 금송아지가 있더라고, 주차장에. 아니, 금송아지를 왜 그리 좋아하는지 몰라. 자, 하나님을 믿기보다 금송아지인 이 돈을 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 10계명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쇠약해지다 구테타로 망했는데 프린스 그룹 천재 회장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모았는데 한순간에 끝나버리잖아요. 38살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참 덩쳐먹고 막 범죄에 동원하고 그래 했냐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의 그 범죄단에 서식하던 수많은 범죄자들 내빼고 있잖아요. TV에 나오더만, 그죠? 내빼는 거예요. 막 차 타고 반바지 입고 그냥 막 내빼는 장면들이 이제 그 텅 비어 있는 거죠. 전 세계 주목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곳에 아직도 우리나라 신세대 범죄력들이 막 1, 2천 명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던데 결국은 이제 다 국내로 송환이 되겠죠. 송환이 되겠고 아니면 그쪽에서 붙잡혀가 송환이 되겠죠. 수사받고 결국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속아서 감금되어 강제로 온라인 사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또 상황을 참작해서 또 적절하게 또 죄값을 치르게 되겠죠. 그거 다른 중국 영화 보니까 뭐 가담한 사람들은 또 뭐 집행유예를 풀려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막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죄값을 결국은 치르게 되는 것이죠. 금송아지 좋아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주인은 한 분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해. 다 중요해요.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2등, 3등은 이렇게 밀려나는 것이죠. 그게 어떤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면 다 중요하게 나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 중요하죠. 돈도 잘 모으고 관리하고 중요해요. 하나님도 잘 예배도 드리고 평소에 잘 하죠. 근데 어떻게 되느냐면 재물이 더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물론 섬기지만 재물이 더 중요한 주인이 되는 사람은 돈에 손해가 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있어요. 이거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11조도 그렇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별로 합당치 않은 것 같은데 돈이 좀 더 벌릴 쪽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11조 안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여러분 11조는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돈을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해요. 하나님 뜻을 어기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뭐 돈 좀 손해보는 게 뭐 대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 사람은 그렇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금송아지나 돈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로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 읽고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